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자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6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전에 관해서는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3회에 걸쳐서 유전 부분을 다뤘는데요. 이 부분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몇 회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전에 대한 부분은 끝나니까 꼭 몇 회를 반복하더라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사 유전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수명 이전에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유전자, 대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고 대체로 생명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전자산물의 결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우성치사유전과 열성치사유전자가 있습니다. 우성치사유전자는 더 강한 놈이죠. 그래서 완전치사 이르게 합니다. 열성치사유전자는 불완전치사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F2에서의 분리비가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완전치사의 경우에. 살아있는 놈들이 있으니까요. 문제입니다. 접합자 치사 유전자의 치사작용 양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성치사 유전자가 있고 열성치사 유전자가 있고 우성치사 유전자는 완전치사 유전자이고 열성치사 유전자는 불완전치사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얘는 완전치사 유전자. 얘는 다 죽이질 못한 거죠. 불완전치사 유전자. 그러면 아닌 것은 반성치사 유전자만 양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 간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 비대립이 아니면 대립 유전자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대립 유전자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셋은 뭡니까? 이게 비대립 유전자죠. 보정 유전자, 조건 유전자, 억제 유전자. 이건 이미 전 시간에 보았고요. 그러면 치사 유전자는 비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연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대로 숙지해 놓은 게 좋습니다. 유전자 연관은 같은 염색체에서 가까이 있는이에요. 유전자들이 감수 분열 중 염색체 교차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같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가까이 있는 그 유전자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얘들은 후대에 같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유전자 연관이에요. 맨델이 유전 법칙이 알려진 후에 유전 법칙들은 뭡니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유전 법칙이 알려진 후에 보니까 독립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후 염색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염색체 단위로 독립의 법칙이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잠깐 나갔습니다. 자, 유전자 연관. 유전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염색체 단위로 독립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같은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유전자 연관입니다. 유전자 연관도 완전 연관이 있고 부분 연관이 있어요. 완전 연관은 F1이 즉 후대 자식대에서 양친의 배우자와 동일한 유전자형 배우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형질만. 이럴 때를 완전 연관이라고 그러고요. 부분 연관은 원종 배우자와 다른 유전자형의 배우자가 F1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부분 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환이라는 건 뭐냐? 연관은 누대가 계속해서 연관 유전을 일으켜야 할 것이지만 완전 연관이 아니고 부분 연관에서는 어떻게 되냐? 연관하고 있던 두 개 유전자 사이에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모에게는 없던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전자의 조환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걸 한 번 더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고 대강 감이 잡힐 때까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유전자 연관을 다시 보면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위치하면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작용해요. 멘델의 독립의 법칙은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하나가 존재할 때 원래 성립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개의 염색체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독립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연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전자 연관이라는 게요. 자, 유전자 연관과 관계에서 완전 연관에서 문제될 게 없지만 부분 연관에 가면은 이제 조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완전 연관의 경우 조한가는 0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조한가가 0에 가까울수록 그건 강한 연관인데 약한 연관이 될 때죠. 조한가가 50에 가까울수록 거기는 약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전자 연관과 완전 연관, 부분 연관과 부분 연관에서 조한가의 문제, 이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 연관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동일한 염색체상에 위치할 때 연관이란다. 맞죠? 연관된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표현형 발현에 관여하기를 한다. 이것이 연관의 법칙이에요. 두 유전자가 위치가 가까울수록 후대에서 조환형의 출현 빈도가 낮다. 조환형이 뭐래요? 부모에게 없는 형질들이 내 집 식구 아닌 같은 게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두 유전자가 위치가 가까울수록 조환형의 출현 빈도가 낮다는 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은, 그죠? 예, 부부하고 다른 형질이 생길 리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두 유전자 위치가 가까울수록 후대에서 딴 놈이 출생할 빈도는 줄어들어요. 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준하여 후대로 유전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멘델의 독립의 법칙은 두 유전자가 연관되지 않았을 때 하나하나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발현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립의 법칙에 준하여 이기 때문에 연관의 법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연관의 경우 조항권은 얼마인가? 완전히 너무 가까워요. 조항권은 딴 똘마니가 생길 확률, 부모와 다른 형질이 생길 확률 0%죠. 완전 연관되었다면요. 다음은 헤테로와 저항가를 보겠습니다. 헤테로는 호모의 반대말이에요. 호모가 뭐예요? 동형이에요. 헤테로는 이형이에요. 그래서 뭐 호모섹스 그러면 동성연애죠. 이형섹스 그러면요. 히테로섹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성이 다른 이게 헤테로라는 말이 이형이란 말이에요. 대립된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조성되는 일, 호모에 대응하는 이성애자 이런 말로 쓰여요. 자, 조항가 또는 교차가는 같은 말이에요. 연관돼 있는 유전들이 헤테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형으로. 이러한 경우 형성되는 전체 배우자 중에서 조한형 배우자의 비율을 조항가 또는 교차가로 해요. 조한형 배우자는 아까 뭐라고 봤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다른 형질들이 나타나는 거, 이걸 조항가 또는 교차가라고 한다. 비율을요. 자, 두 개의 유전자 사이의 조항가가 25%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부모의 형질과 다른 형제들이 25%가 낮다는 말이죠.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헤테로인 개체를 자식하여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헤테로예요. 100개체를 얻었다면 그 중에 뭐에 조한형은 25개체가 분리된다. 조한형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형질과 다른 형질로 25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호모라고 하는 순간 틀렸죠? 헤테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두 개 이제 헤테로 개체를 자식하여 100개를 얻었다면 그중 조한형이 75개가 아니라 25개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니까. 호모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헤테로 연결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항가가 15%인 경우와 25%인 경우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부모의 형질과 다른 애들이, 이 또만 애들이 여기는 15개, 여기는 25개가 나왔다. 100개 중에서. 그렇다면
15%인 경우보다 25%인 경우에 새로운 유전자형이 많이 분리한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25개 나왔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25%인 경우보다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여기서 나와버렸죠. 예. 25%인 경우에 15%인 경우에 아니에요. 25개가 나와도 이제 더 많이 분리, 새로운 유전자가. 이건 틀렸고요. 15%인 경우와 25%인 경우 모두 새로운 분리는 같다? 틀렸고요. 예, 이것도 틀렸고요. 맞는 것은 15%인 경우보다 25%인 경우에 다른 형질을 가지네. 즉, 두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것 같지 않은 똘마니 같은 애들이 태어난 거죠. 이러한 유전자가 더 많이 분리된다. 25%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 되겠어요. AABB, AABB 이렇게 교잡이 일어났어요. 그 F2에서 그 분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때 그 교착가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 형질 수가 많은 것, 수가 많은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부계라고 보면 돼요. 부모계라고. 그럼 이 적은 거,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한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거, 예,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른 형질, 적은 것들. 얘 둘은 이제 똘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이에요? 100개죠. 둘 합하니까. 이 전체는 다 합해보면 400개예요. 즉 400개 중에서 100개가 다른 형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조한이란 말이죠. 그럼 교차가는 그 조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 중에서 100개,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5%. 25%가 조한가 또는 교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5%. 자, 양친의 유전자행이 BBLL과 BBLL.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이들 간의 F1이 BBLL이 생산된 배우자가 7, 1, 1, 7로 되어 있다. 이때 저항가는 얼마냐? 똑같죠? 예, 이 비율이 적은 애들, 얘들 이상형질이에요. 얘가 부모 거, 얘가. 얘가 아이때에서 나타난, 후대에서 나타난 다른 형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둘을 합하면 2죠. 그런데 전체를 합하면 얼마예요? 9에 16이죠. 16분의 2는 얼마죠? 8분의 1, 1, 8로 나누면은 그렇죠. 한 12.5%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5%가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 번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따라서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면적 발현, 질적 형질, 양적 형질 한번 볼게요. 자, 유전 물질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형질 발현이라고, 그렇죠? 한 개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형질에 관여하는 경우를 유전자의 다면적 발현이라고 한다. 한 개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형질에 관여한다. 이것을 다면적 발현이라고 한다. 자, 질적 형질과 양적 형질을 볼게요. 꽃의 색, 이건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꽃의 색은 질적 형질이에요. 또 정피색, 그 나무의 껍질 색이라든가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 이런 것은 질적 형질인데, 질적 형질은 극소수의 유전자, 이것을 주동 유전자라고 그래요. 극소수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배 유전자 또는 주동 유전자, 그에서 형질이 유전적으로 지배되는 정도가 강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 양적 형질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질적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질에 관계되는 이 유전자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꽃의 색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질적 형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적 형질은 염기 서열 내에서 양적 변수가 형질 발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형질을 말하는데, 수량 형질이라고도 하고요. 유전자 구조상 염기 서열의 길이가 곧 양적 측면이라고 말할 때 염기 서열의 길이. 다만 다수의 폴리진, 이 폴리진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폴리진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양적 형질은 연속 변이하고, 연속 변이 기억해 두시고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양적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질적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덜 받아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개의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면적 발현이라고 그랬죠. 이 질문을 이대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한 개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이 발현하면 다면적 발현이다.
질적 형질에 해당하는 것은 질적 형질이 뭐라고 그랬죠? 아주 뚜렷하고 소수의 주동 형질에 의해서 지배되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덜 받는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꽃색깔. 이것이 바로 질적 형질에 속하는 것이고 초장, 뭐 길이, 개화기, 분홀수 이런 것은 양적 형질에 속하는 것이에요. 꽃색깔은 질적 형질에 속한 것이다. 질적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동 유전자라고 그러는 거죠. 질적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다. 양적 형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적 형질은 변이가 연속적이라고 그랬고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그랬죠. 맞는 표현이에요. 변이가 연속적이고 환경의 영향이 적다. 연속적이까지는 맞는데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변이가 불연속적이고 아니 연속적이에요. 환경의 영향이 크다. 이 부분은 맞죠. 변이가 불연속적이고 연속적이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양적 형질은 복수 유전자나 또는 폴리진계에 의해서 지배된다. 폴리진, 양적 형질은 연속 변이하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양적 형질은 길이, 넓이, 무게 등 계측, 계량할 수 있는 형질이다. 주로 이것을 계측하는 데 통계학적 방법이 사용된다. 폴리진, 폴리진은 연속 변이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로 각각의 폴리진은 그 작용이 환경 변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폴리진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환경 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그 형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폴리진에 의해서는 동일한 효과,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연속 변이 이러한 것들이 폴리진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진에 의한 형질의 발현은 집단 구성원에 작용하는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폴리진에 의해서 다수 형질이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수 형질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폴리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적 형질은 계량 계측할 수 있는 유전 형질이며 연속 변이를 한다. 맞습니다. 계량 계측할 수 있어서 통계학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연속 변이합니다. 양적 형질의 유전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상관계수, 유전력 여러 가지 통계량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1번도 맞고요. 질적 형질은 여러 가지 미동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고 아니죠. 질적 형질은 뭐예요? 미동 유전자가 아니죠. 양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나타난다. 양적 형질은 폴리진계에 의해 나타나고요. 질적 형질은 여기에 있는 소수의 주동 유전자가 질적 형질에 의해 나타나는 거죠. 질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질적 형질은 형질의 구별이 뚜렷이 나타난다. 색채, 그 색깔, 꽃의 색깔 같은 것처럼 질적 형질은 구분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럼 이거 틀린 것은요? 그렇죠. 3번이죠. 질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양적 형질은 폴리진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래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적 형질과 양적 형질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질적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죠? 양적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질적 형질은 적은 수의 유전자, 어떤 유전자요? 주동 유전자가 관여하므로 유전 현상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뚜렷하고 단순해요. 양적 형질은 연속 변이를 나타낸다. 맞죠? 양적 형질의 대표적인 예로서 꽃색, 꽃색은 뭐예요? 질적 형질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꽃색은 질적 형질입니다. 다음 중 형질에 관여하는 요인을 가미하여 여러 형질을 더 세분할 경우에 제1차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딱 보면 벌써 전피색, 초장, 개화일수는 1차적 특징이죠. 그것이 환경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근데 병충의 저항성, 이것은 2차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형질에 관해서는 이 색깔이나 또는 뭐 일수, 개체일수 이러한 질적, 양적 형질이 1차적이고 그 외의 것은 2차적인데 병충의 강해성, 병의 저항성은 2차적 특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수 유전자의 수가 많고 그 개개의 유전자의 지배가가 환경 변이보다 작을 때 유전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정답은 이게 폴리진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폴리진이죠. 복수 유전자 수가 많다. 폴리진입니다. 그 개개의 유전자의 지배가가 환경 변이보다 작을 때, 즉 환경 변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 형질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바로 폴리진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폴리진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폴리진은 동위 유전자 일종으로서 누적적 효과를 가진다. 맞습니다. 누적적 효과를 갖습니다. 폴리진은 여러 가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게 틀렸다고 그랬죠. 폴리진이 여러 가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환경 요인들이 여러 가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폴리진의 발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진이 여러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여러 가지 형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질의 유전에 관여하는 무한히 많은 수의 차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 여기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력을 보겠습니다. 양친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정도. 그렇죠? 얼마나 강하게 유전력으로 전달되었느냐. 흔히 전체의 표현형 분산 중에서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에 기인하는 분산의 비로 표현된다. 유전력이 높으면 선발 효율이 높고 이해가 되셨죠? 유전력이 낮으면 선발 효율이 낮다. 유전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 유전적 요인이 선발될 확률이 높겠죠. 유전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전력이 낮으면 유전 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서 선택이 별로 안 일어나요. 즉 유전적 효과가 별로 안 일어나는데 잠재적으로는 존재하겠죠. 유전력이 높으면 선발효율이 높고 유전력이 낮으면 선발효율도 낮다. 자식성 작물, 자식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가 수정하는 작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식성 작물의 경우 집단의 경우 후기 세대로 갈수록 유전력은 높아진다. 꼭 기억해 두세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자가식물은 자가수정식물은 유전력이 후기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가식물 수정의 경우 자식성 식물의 경우 많은 유전들이 고정된 후기 세대 선발이 유리하다. 너무 일찍이 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그 선발이 유리하기 때문에 후기 세대로 가서 선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유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전력이 낮을수록 선발 효과가 크다. 틀렸죠. 유전력이 낮을수록 선발 효과가 적죠. 표현형의 전체 분산 중 유전적 이온 분산의 비율을 뜻한다. 맞습니다. 자식성 작물, 즉 자가수정 작물이 집단의 경우 후기 세대로 갈수록 유전력은 높아진다. 맞죠? 유전력은 광유 유전력과 협유 유전력이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1번이 틀렸습니다. 유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은 개체 선발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유전력을 추정해서 선발의 시기, 강도, 방법, 육종 환경의 적부 등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유전력에 의해 다음 세대의 선발량의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성 식물, 자가수정 식물에서 유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배 초기의 선발 아니죠? 후기로 갈수록 유전력이 높아진다. 초기에 선발하는 것보다는 후기에 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